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은아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 촛불에 불을 붙였다. 작고 따스한 불꽃이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 위로 어렸다. 오늘이 7주년이었다. 그리고 오늘 7년의 연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꼬박 한 달을 밤새워 디자인하고 직접 세공한 반지가 잠들어 있었다. 영원의 약속이라 이름 붙인 반지. 남자친구인 백진우가 곧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회사 대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며 부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용 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건넬 프러포즈 반지일 것이라고. 그는 늘 그런 식이었다. 무심한 척, 일 때문인 척하면서 그녀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곤 했다. 7년의 세월은 그들의 관계를 공기처럼 편안하고 물처럼 당연하게 만들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은하는 창가에 앉아 진우를 기다렸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10분. 20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때였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의 목소리였다. 반가운 마음에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그녀는 몸이 굳어버렸다. 진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룸메이트인 오수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어머, 진우씨, 여기 정말 로맨틱하다.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두 사람은 은하가 앉아있는 창가 쪽은 보지도 못한 채 레스토랑 가장 안쪽 칸막이로 가려진 프라이빗 룸으로 향했다. 은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닐 거야. 수진이도 같이 축하해 주려고 온 걸 거야.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라진 칸막이 너머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웨이터의 만류도 뿌리친 채 그녀는 칸막이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백진우가 그녀의 남자친구가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익숙한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직접 만든 바로 그 반지. 그리고 그 반지는 지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오수진의 손가락에 끼워지고 있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줄래? 응. 진우씨, 기다렸어.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맞췄다. 은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끔찍한 악몽일 뿐이었다. 근데 서은아는 어떻게 얘기해? 아직도 우리가 축하해주러 온 줄 알고 기다리는 거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가득했다. 걱정 마. 대충 둘러대면 돼. 걔 원래 좀 둔하잖아. 7년 동안 내 디자인 훔쳐서 회사에 제출한 것도 눈치 못 챘는데. 진우의 대답은 비수처럼 날아와 은하의 심장에 박혔다. 7년 동안 그녀가 밤새워 스케치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세공했던 그 모든 디자인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남자의 성공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는 사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하긴 걔 좀 답답하고 재미없긴 해. 진우 씨 옆에는 나처럼 화려한 여자가 어울리지. 안 그래? 당연하지. 은하는 그냥 이용하기 편한 도구였을 뿐이야. 이제 그 도구도 쓸모가 다 됐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은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지옥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그곳을 뛰쳐나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다. 도시의 불빛은 빗물과 눈물에 번져 흐릿한 띠를 만들었다. 7년의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사랑도 우정도 그녀의 재능과 노력마저도 모두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거세게 흐르는 검은 강물이 마치 그녀를 유혹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가 난간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을 때였다. 다리 밑 교각 구석,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더럽고 낡은 옷, 덥수룩한 수염과 머리카락.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빗줄기가 만드는 수막 너머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절망으로부터 초연한 듯 그의 침묵은 오히려 기이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엉엉.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수치심도 체면도 없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밤의 강물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다. 한참을 울었을까. 눈물이 다 마르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옆에 앉은 남자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바위처럼. 그 순간 은하의 머릿속에 광기 어린 생각이 스쳤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오기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술기운과 절망에 취해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입을 열었다. 저기요. 남자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무심하고 텅 빈 눈동자였다. 나랑 결혼할래요, 지금 당장. 서은아의 당돌한 질문에 남자는 대답 대신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밤의 강물처럼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술에 취한 여자의 주정이라고 혹은 삶에 지친 자의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 절망의 잔해 속에서 필사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작은 불씨를 보고 있었다. 경멸과 동정이 아닌 순수한 관찰자의 시선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은하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미친 건 나지. 그녀가 비틀거리며 몸을 돌려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러죠. 메마른 땅이 갈라지듯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조금은 쉰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똑똑히 박히는 목소리였다. 은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돌아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그녀가 예상했던 모든 반응을 벗어나는 가장 비현실적인 대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떠다녔다. 진우의 배신, 수진의 비웃음, 차가운 빗줄기, 그리고 한 남자에게 던졌던 미친 소리.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방 한구석 작은 의자에 어젯밤에 그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옥탑방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건드리지 않은 채
마치 풍경의 일부인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었다. 밤새 화장실에서 얼굴과 손을 씻은 듯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는 노숙자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피폐함 대신 기묘한 위험마저 느껴졌다. 은하는 경악했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처음 보는 남자, 그것도 노숙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당장 이 남자를 내보내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돈이라도 조금 쥐어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입을 열려던 순간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다. 오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은하야, 어젯밤 일은 미안. 진우 씨랑 나 오늘 혼인신고하러 가. 너도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알았지? 마지막 이모티콘이 독화살처럼 은하의 눈을 찔렀다. 가식적인 사과와 은근한 조롱. 그들의 행복을 과시하며 그녀의 불행을 확인하려는 잔인함. 그 순간 수치심과 후회는 들끓는 분노와 오기로 변했다. 그래, 바보 같은 짓. 너희가 보기에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해줄게. 은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구석에 앉은 남자를 향해 말했다. 갑시다, 구청으로.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북구청의 혼인신고 창구는 한산했다. 직원은 서류를 내미려다. 은하와 그녀의 옆에 선 남자의 행색을 보고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여자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같지는 않은 남자.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 정말 혼인신고 하시려는 거 맞으세요? 강압에 의한 신고는 아니에요.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은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구청 입구에서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백진우와 오수진이 들어섰다. 가장 좋은 옷으로 빼입고 온 세상의 행복을 다 가진 듯한 얼굴이었다. 그들은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은하를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서은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망가졌니? 길바닥에서 쓰레기라도 주워온 거야. 수진의 조롱에 진우가 맞장구를 쳤다. 꼴 좋다. 너한테는 딱 저런 수준이 어울리지. 그들의 비웃음은 은하의 마지막 망설임을 부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서류를 작성해 나갔다. 배우자 서명란. 그녀가 남자에게 펜을 건네자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펜을 받아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지욱. 그의 필체는 놀라울 정도로 힘있고 유려했다. 은하는 서류를 창구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진우와 수진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당신들처럼 가짜는 아니니까. 모든 절차가 끝나고 두 장의 서류는 그들을 법적인 부부로 만들었다. 구청을 나온 은하는 새로운 남편을 데리고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좁은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현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숨이 막혔다. 저기, 일단 씻으세요. 그녀는 옷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옷 몇 벌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건 그는 말없이 옷을 받아들고 좁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한참 후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을 때 은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덥수룩한 수염이 말끔하게 정리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의 모습은 상상과 전혀 달랐다. 그림의 아래 감춰져 있던 깊은 눈매와 날카로운 콧날, 다부진 턱선. 그는 단순히 잘생긴 것을 넘어
오랜 세월을 견뎌낸 고목처럼 깊고 단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은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가 예상했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다. 너무나 차분하고 지적인 억양이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계약이 시작되는 겁니까? 은하는 충격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투, 단어 선택, 모든 것이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계약 조건이 뭐죠? 은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길에서 주워온 남자가 그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그녀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계약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은하는 당황해서 되물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술김에 저지른 하룻밤에 미친 짓, 혹은 동정심에 기댄 임시보호 같은 것이 아니었나? 강지욱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혼란과 불안을 꿰뚫어 보는 듯 맑고 깊었다. 서은하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어제 당신을 배신한 세상에게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편이 필요했어. 그리고 나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회색빛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가 있던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이유가 필요했지. 이것은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완벽한 거래요. 그러니 계약이 맞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은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말대로였다. 그녀는 복수심과 자기 파괴적인 충동으로 이 남자를 자신의 삶에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만의 이유로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동정이나 선의가 아니었다. 은하는 그 사실에 어째서인지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눈앞에 이 남자가 도망쳐왔다는 그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곳인지, 그리고 그가 그녀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필요를 넘어선 얼마나 깊은 인연의 시작이었는지를.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지욱, 대한민국 재계에서 그는 아이스 엠퍼러, 혹은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럭셔리 호텔 체인 에థel 그룹의 최연소 회장.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과 손대는 사업마다 황금으로 바꾸는 천재적인 수완으로 유명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통제된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하지만 가장 견고한 성은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그를 배신한 것은 20년 지기 친구이자 오른팔이었던 윤태준 부사장과 정략적으로 약혼했던 약혼녀 최선미였다. 그들은 에이설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거대한 음모를 꾸몄다. 라이벌 기업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지욱이 운전하던 차의 브레이크에 손을 썼다. 빗길 속에서 그가 몰던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육체의 상처는 몇 달 만에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썩어 문드러졌다. 믿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배신당한 충격은 그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가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퇴원하던 날, 그는 모두의 눈을 피해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조비서에게만 자신의 생존을 알린 채 그는 강지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서울역의 노숙자가 되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기 위한 처절한 순례였다.
그는 진심을 돈과 권력이라는 가면을 벗겨낸 인간의 맨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렇게 몇 달을 길 위에서 보냈다. 그는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가 찾던 순수한 진심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강 다리 및 자신의 자리에서 그는 서은하라는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근처 작은 보석 공방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다. 그는 몇 주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리를 절뚝이는 길고양이에게 매일같이 사료를 가져다 주었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말없이 언덕 위까지 밀어주곤 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이나 과시도 없었다. 그저 몸에 밴 듯 자연스러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따뜻한 선이었다. 강지욱은 메마른 자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샘물이 솟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다. 내가 찾던 사람이. 그리고 어젯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절망을 목격했다. 비에 젖은 채 영혼까지 무너져 내린 모습으로 울고 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보호 본능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가 던진 황당한 결혼 제안은 그에게는 미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이 세상에 날리는 가장 순수한 반항처럼 들렸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그러죠. 라고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그녀의 세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다시 현재 은하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지욱은 옥탑방 창문 아래로 내려갔다. 약속된 장소. 어두운 골목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조 비서가 있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사회가 회장님의 부재를 더는 아직이야. 지욱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노숙자의 것이 아닌 지배자의 것이었다. 조 비서. 네, 회장님. 백진우, 오수진, 그리고 서은하라는 디자이너. 이 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뒷조사라도 좋으니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조 비서는 자신의 회장님이 법적으로 노숙자 신분으로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 비서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 무언가 생각난 듯 다급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백진우라는 자가 곧 있을 VVIP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할 주얼리 디자인이 서은하 씨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포트폴리오의 메인 작품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천상 호텔 프로젝트 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욱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의 얼굴에서 관조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옥탑방의 작은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망가진 삶을 수습하려 애쓰는 여자가 있었다. 천상 호텔이라 그거 우리 프로젝트인데.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그가 얼마나 더 웃을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복수의 서막이 조용한 옥탑방 아래 어두운 골목에서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며칠 뒤 서은하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일하던 공방을 찾았다. 공방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는 동료였던 사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백진우와 오수진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이미 공방 전체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다. 그녀가 남의 디자인을 훔치고 문란한 사생활을 즐긴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었다. 사장은 그녀에게 싸늘한 눈길을 던지며 해고 통지서가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해고 사유는 업무 능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 태만. 그녀가 지난 5년간 이 공방에 바친 청춘과 열정이 단 몇 줄의 거짓말로 간단히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챙겨 나왔다.
저항할 힘도, 변명할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버려진 외톨이 같다고 느꼈다. 사랑, 우정, 그리고 일, 그녀의 세계를 지탱하던 세 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계단을 오르자 좁은 옥탑방 문틈으로 구수한 라면 냄새가 새어나왔다. 문을 열자 강지욱이 낡은 냄비 앞에서 서툰 동작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를 보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릇 2개에 라면을 나눠 담았다. 먹어. 그것이 그의 위로 방식이었다. 그는 괜찮아 라고 묻거나 힘내라는 공허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에서 뜨거운 김이 오르는 라면 그릇을 내밀 뿐이었다. 은하는 그 무심한 배려 앞에서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라면은 눈물 맛 때문에 짰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한참을 울어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그가 입을 열었다. 내 포트폴리오 어디 있지?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은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방 한구석에 쌓아둔 스케치북과 파일들을 가리키자 그는 그것들을 가져와 펼쳐보기 시작했다. 그는 전문가적인 눈으로, 그러나 무심한 말투로 그녀의 디자인을 평가했다. 기술은 좋군. 하지만 이야기가 없어. 섬세하지만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 당신은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디자인하는군. 당신이 진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의 평가는 냉정했지만 전곡을 찔렀다. 은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다. 진우의 칭찬, 고객의 만족. 그녀는 정작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기술이 아니야. 상처지.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상처를 당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그의 말은 은하의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 같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하가 잠든 사이 지욱은 다시 어두운 골목으로 내려갔다. 조비서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에클라 에클라트라는 주얼리 하우스. 어떻게 됐지? 말씀하신 대로. 차명으로 인수 절차를 마쳤습니다. 좋아. 신임 디자인 팀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익명으로 제출해. 지욱이 내민 것은 은하의 포트폴리오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가 밤새 그녀의 기존 디자인들을 재배치하고 각각의 작품에 그녀의 삶을 투영한 스토리를 덧붙여 완전히 새롭게 편집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은하는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업계 최고의 주얼리 하우스 에클라에서 온 연락이었다. 디자인 팀장직에 지원한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인상 깊게 보았다며 면접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네, 하지만 전 지원한 적이... 은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접에 가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막상 면접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내가 감히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녀의 불안을 눈치챈 것은 지욱이었다. 왜 못 가? 백진우와 오수진이 정해놓은 서은하로 평생 살 건가? 그는 그날 밤 잠도 자지 않고 그녀의 면접 준비를 도왔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사업 전략과 브랜딩,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대해 해박했다. 마치 수십 년간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장수처럼 그는 그녀에게 기술이 아닌 비전을, 디자인이 아닌 철학을 팔라고 조언했다. 면접 당일 은하는 지욱이 알려준 대로 자신의 상처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디자인에 담아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기술이 아닌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것도 만장일치였다. 은하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옥탑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다. 지욱 씨, 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지욱이 방 한가운데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등 너머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문제는 그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알던 어눌하고 조용한 톤이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목소리였다. 좋아. 내일까지 에클라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리고 신임 디자인 팀장에게 전달해. 첫 프로젝트는 천상 호텔 계약을 두고 백진우와 정면으로 경쟁하게 될 거라고. 은하의 손에서 합격 통지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에클라, 신임 디자인 팀장, 천상 호텔, 백진우.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지 남편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존재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닌 심연과도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강지욱이 통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서은하와 마주쳤다. 바닥에 떨어진 합격 통지서.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배신감.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들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철저하게 계산된 세상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미세한 당혹감이 스쳤다. 아, 아까 누구세요? 은하가 물었다.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경계심과 상처가 담긴 목소리였다. 대체 누구길래 에클라를 인수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죠? 이것도 당신의 계획이었나요? 내가 당신의 복수극에 이용되는 장기 말이었던 거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연이은 배신에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눈앞에 이 남자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백진우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강지욱은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합격 통지서를 주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준 게 아니야. 당신이 당신의 실력으로 얻어낸 거지.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아 있었다. 나는 판을 깔아줬을 뿐이야. 그 위에서 춤을 출지 아니면 주저앉아 울지는 당신의 선택이었고 당신은 보기 좋게 춤을 췄어.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전부 밝힐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회장 강지욱이 아닌 인간 강지욱으로 온전히 봐주기를 바랐다. 나 역시 배신당한 사람이요. 그래서 가짜는 동정심 따위는 없어. 다만 재능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짓밟히는 꼴은 보기 싫었을 뿐. 이건 내 복수극이 아니야. 당신의 무대지. 주인공으로 설지 아니면 이대로 퇴장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야. 그는 선택권을 그녀에게 넘겼다. 그의 말은 기만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그녀의 가능성을 믿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이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의 말이 옳았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에클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의 옛 공방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세련된 인테리어, 최고의 장비,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라 자부하는 날카로운 눈빛의 팀원들. 그들은 낙하산으로 떨어진 듯한 경력도 없는 젊은 팀장.
서은하를 노골적으로 불신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공식적으로 하달되었다. 아시아 최고의 럭셔리 호텔로 개장을 앞둔 천상호텔의 시그니처 주얼리 컬렉션 디자인 경쟁 입찰, 그리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백진우가 이끄는 그녀의 옛 회사였다. 운명은 그녀를 가장 잔인한 전장으로 다시 밀어넣었다. 넣었다. 은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녀는 지우개 조언을 가슴에 새겼다. 내 상처를 너만의 이야기로 풀어내. 그녀는 자신의 컬렉션 주제를 불사조의 눈물, Tears of the Phoenix로 정했다. 배신의 불길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다가 그 아픔의 눈물을 보석으로 승화시켜 더욱 눈부시게 부활하는 불사조의 이야기.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다. 한편 백진우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은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하고 자신이 훔친 그녀의 디자인을 약간만 수정해서 출품했다. 오수진과 함께 업계의 새로운 파워 커플로 행세하며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천상호텔에서 열리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파티의 날이 밝았다. 업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이었다. 백진우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훔친 디자인을 자신의 것인 양 유창하게 설명했다. 디자인은 아름다웠지만 거기까지였다. 지욱이 지적했듯 그 안에는 어떤 영혼도, 이야기도 담겨있지 않았다. 드디어 서은하의 차례. 그녀가 무대 위로 오르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옛 모습이 아니었다. 에클라의 익명의 회장님이 보내준 깊고 푸른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존재감을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무대를 지배하는 여왕이었다. 그녀는 디자인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사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신과 절망의 불길, 잿더미 속에서 흘린 눈물이 어떻게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지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상처를 이겨낸 자의 강인함이 있었다. 그리고 스크린에 그녀의 디자인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루비, 차가운 눈물방울 같은 사파이어, 그리고 부활의 희망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디자인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한편의 대서사시였다. 발표가 끝나고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 행사를 주최한 천상호텔의 대표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기술이 아닌 저희 호텔의 영혼이 되어줄 스토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천상호텔의 얼굴은 에클라의 서은하 팀장님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백진우와 오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도둑질한 디자인은 서은하의 걸작 앞에서 초라한 모조품으로 전락했다. 통쾌한 복수의 순간,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다. 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찬사 속에서 무대를 내려왔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조용한 호텔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 어두운 나무 그림자 아래 익숙한 인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의 강지욱이었다. 그는 이 화려한 파티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수고했다는, 잘 해냈다는 무언의 인정이었다. 은하는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진심으로 웃었다. 의심도, 경계도 아닌 비밀스러운 승리를 함께 나눈 동지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깊은 미소였다. 화려한 바한 파티가 끝나고 서은하와 강지욱은 밤의 거리를 나란히 걸었다. 최고급 벨벳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낡고해진 옷을 입은 남자. 그들의 기묘한 조합은 고요한 서울의 밤 풍경 속에서 비현실적인 그림을 만들어냈다. 이전의 어색함은 사라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은하는 자신의 하이힐 소리와 그의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에 스치는 소리가 만드는 기묘한 화음을 들었다. 고마워요. 은하가 먼저 침묵을 깼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해낸 거지. 지욱은 여느 때처럼 공을 그녀에게 돌렸다. 그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다. 은하는 그의 그런 점이 좋았다. 그녀의 공허한 자존감을 채워주는 칭찬이 아닌 그녀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담백한 신뢰.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은하는 에클라의 팀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회의를 주재하고 팀원들을 이끌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당당하게 펼쳤다. 낮 동안 프로페셔널한 갑옷을 입고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밤이 되어 허름한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서은하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곳에는 언제나 강지욱이 있었다. 그는 방안을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해 놓았고 그녀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이나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 두곤 했다. 그는 그녀의 하루에 대해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지친 어깨를, 그녀의 소리 없는 눈물을 지켜봐 주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대한 의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분명 노숙자인데 언제나 특정 브랜드의 수입 생수만 마셨다. 낡은 신문지를 읽는가 싶으면 어느새 국제 경제 동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중얼거렸다. 고장난 그녀의 노트북을 전문가용 도구로 분해하고 조립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어느 주말 은하는 새로운 디자인 구상에 막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보던 지욱이 무심하게 말했다. 바람 좀 쐬지. 그는 그녀를 데리고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로 향했다. 화려한 도심과는 다른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 낡은 책방과 작은 공방, 손때 묻은 물건들을 파는 풍물시장이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은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지욱은 대부분 말없이 들어주었지만 가끔씩 그가 던지는 한두 마디는 그녀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는 지혜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은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 남자의 남루한 옷차림 너머 그의 깊은 눈동자와 그 안에 담긴 지혜로운 영혼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슬픔에 자신이 점점 끌리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에이설그룹 회장실, 강지욱의 어머니이자 그룹재단의 이사장인 윤혜린 여사는 조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아들의 행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해외 요양이라는 말 더는 못 믿겠다. 당장 내 아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두 사람이 쌓아 올린 작은 성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천둥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잠이 들었던 은하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지욱의 방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지욱이 식은땀을 흘리며 괴롭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태준아, 왜? 그는 잠꼬대 속에서 애타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배신당한 자의 처절한 고통과 원망이 담겨 있었다. 늘 바위처럼 단단하고 고요해 보였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무방비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은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자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때 악몽에 허덕이던 지욱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생존 본능처럼 눈앞의 온기를 붙들었다. 가지마, 제발. 그의 애원은 너무나 절박해서 은하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손을 더 힘주어 마주 잡아주었다. 은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방 안에서는 한 남자가 과거의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의 곁을 지키며 감사와 연민을 넘어선 이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은하는 좁은 의자에 앉은 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잠이 든 강지욱의 손에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의 혼란과 고통 대신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미세한 당혹감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황급히 그녀의 손을 놓았다. 은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젯밤 그가 애타게 부르던 이름에 대해서도 그를 괴롭히던 악몽에 대해서도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아침 차렸어요. 그녀의 담담한 배려 속에서 지욱은 말없는 위로를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하룻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 단단해진 땅처럼 어떤 기묘한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은하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천상 호텔 프로젝트의 성공은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에클라의 다음 컬렉션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다. 성공에 대한 기쁨보다는 다시는 과거처럼 모든 것을 잃지 않겠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 옥탑방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새로운 컬렉션의 최종 시한을 두고 팀원들과 열띤 회의를 하던 중 은하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꼈다. 팀원들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멀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팀장님,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식은 암전되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팀원들이 허둥지둥 119에 신고하려던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매일 저녁 회사 앞에서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그녀가 늦어지자 불길한 예감에 곧장 사무실로 달려온 것이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은하를 보는 순간 강지욱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계산이 모두 증발했다. 그가 지난 1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노숙자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비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용한 관찰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제왕의 위엄이 담긴 서늘하고 날카로운 명령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은하를 가볍게 안아들었다. 내 운전기사 불러 당장. 그는 패닉에 빠진 팀원 중 한 명에게 소리치며 성큼성큼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라 나온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에클라 건물 앞에 영화에서나 보던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급정거하며 멈춰 섰다. 완벽한 슈트 차림의 조비서가 내려 정중하게 뒷문을 열었다. 지욱은 은하를 아는 채 올라타며 외쳤다. 에이설, VIP 메디컬 센터로 가. 지금 당장 원장 연결해. 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직원들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의 초라한 팀장의 거지 남편이 방금 뭐라고 했나? 에이설. 은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백합 향기가 먼저 그녀를 맞았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병실이 아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보이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한 남자 앞에서 비공비징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회장님, 며칠간 절대적인 안정이.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은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지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강지욱이 아니었다. 낡고 더러운 옷 대신 그의 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명품 슈트가 감겨 있었다. 덥수룩하던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끝에 서 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에클라의 익명의 새 주인. 그녀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수많은 기회들,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기이한 행동들. 지욱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의 진짜 신분, 그가 겪었던 끔찍한 배신, 그리고 그녀에게 끌렸던 이유까지. 그는 자신의 감정이 진짜가 되었다고, 처음의 관찰이 어느새 진심으로 변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은하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짓말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이 남자마저도 그녀를 속였다. 그녀의 모든 것이 결국 그의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한편의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링거를 꽂은 팔을 빼내고 힘없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결혼한 남자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진실한 거지였지. 거짓말하는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 호화로운 방을 걸어 나갔다. 텅 빈 스위트룸에 홀로 남겨진 강지욱의 얼굴 위로 처음으로 깊은 후회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운하는 옥탑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공간은 이제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곳에서의 모든 추억들, 함께 먹던 라면, 그가 보여주던 무심한 친절, 악몽에 시달리던 그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의심의 필터에 걸려 색이 바래버렸다. 그녀는 값싼 비즈니스 호텔에 짐을 풀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강지욱은 그녀를 섣불리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는 않았다. 조 비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안전한지를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성급함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으며 지독한 후회와 상실의 공포에 시달렸다. 은하는 혼란스러웠다.
머리는 그가 사기꾼이라고 소리쳤지만 심장은 그의 눈빛이, 그가 보여주었던 서툰 온기가 진심이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그가 아닌 그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아가던 스스로를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며칠 뒤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에이설그룹 강지욱 회장, 1년 만에 공식 복귀, TV와 신문, 인터넷은 온통 그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화면 속의 그는 은하가 알던 남루한 강지욱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을 거느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룹의 비전을 발표하는 제왕 권희준. 그와의 거리감이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프게 실감하게 했다. 바로 그때 은하의 호텔방으로 한 여인이 찾아왔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중년의 여성, 강지욱의 어머니이자 에이설재단의 이사장 윤혜린이었다. 그녀는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윤혜린은 은하의 출신을 비난하거나 돈 봉투를 내밀지 않았다. 그녀의 공격은 훨씬 더 예리하고 잔인했다. 서은아 씨,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강한 아가씨더군요.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부드럽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에이설그룹을 둘러싼 암투와 지욱을 노리는 적들이 얼마나 많고 교활한지를 설명했다. 그들은 내 아들을 직접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물어뜯으려 하겠지요. 바로 서은아 씨. 당신을. 윤혜린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당신의 그 순수한 마음은 이 정글에서 아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내 아들을 위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은하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곁에 있는 것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논리.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잔인한 역설이었다.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윤혜린은 에이설재단이 주최하는 자선갈라에 초대장을 내밀었다. 와서 직접 봐요. 당신이 살아야 할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은하는 초대를 받아들였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직접 부딪혀 확인하고 싶었다.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 은하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그러나 그들의 세상에서는 초라할 뿐인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홀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가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지욱 회장이 길에서 데려와 결혼했다는 여자. 악의적인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지욱의 오랜 적들과 그의 옆자리를 노리는 화려한 여자들이 하이에나처럼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교묘한 말투로 그녀의 과거를 비웃고 그녀의 옷차림을 평가하고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다. 은하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었다. 윤혜린의 말이 옳았다. 이곳은 그녀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던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입구에 강지욱이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오직 그녀에게로만 걸어왔다. 그는 서울의 모든 상류층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처 입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선언했다. 모두에게 소개하지.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아내, 서은하여. 그리고 에이설의 미래 안주인이 될 사람이여. 연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지욱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디자인했던 불사조의 눈물, 목걸이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들로 재탄생하여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우승작을 비밀리에 주문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그녀를 위한 대관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리도록 나직하게 속삭였다.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었어. 증명할 기회를 줘.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은하의 목에서 빛나는 불사조의 눈물, 그의 흔들림 없는 선언,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애틋한 눈빛. 선택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넘어왔다. 모든 시선이 서은에게로 향했다. 동정, 호기심, 질투, 그리고 경멸.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오직 강지욱의 눈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간절한 진심과 그리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불사조의 눈물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자신의 아픔과 부활의 상징,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세상 앞에서 그녀를 왕비로 만들어준 한 남자의 진심.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은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에 부드럽게 힘을 주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침묵의 동의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윤혜린 이사장을, 지욱의 어머니를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강인함이 담긴 눈으로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은 함께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하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공기가 흘렀다. 보호받는 인형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당신의 옆에 서고 싶어요. 그림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그 말에 지욱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대답이었다. 처음부터 그걸 원했어.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더 이상 그곳은 차가운 거래의 공간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진짜 우리 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어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스며들고 있었다. 강지욱의 귀환과 결혼 발표는 그의 오랜 적들을 자극했다. 특히 지욱을 배신했던 옛 친구이자 현재 라이벌 기업의 대표가 된 윤태준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었다. 그는 지욱의 유일한 약점이 서은아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에게 절망에 빠진 하이에나 한 마리가 스스로 찾아왔다.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백진우였다. 그는 윤태준에게 은하의 과거와 그녀의 디자인 습관 등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재기의 기회를 약속받았다. 그들의 마지막 음모가 시작되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하나의 스캔들로 떠들썩해졌다. 에이설의 신데렐라, 사실은 표절 작가, 불사조의 눈물, 도둑질한 깃털이었나.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나 서은아의 불사조의 눈물이 몇 년 전 사망한 무명 디자이너의 미발표 유작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백진우가 제공한 은하의 초기 스케치와 습관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 기사와 함께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동화는 순식간에 추문으로 변질되었다. 대중은 그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에이설 그룹의 주가는 흔들렸고 이사회는 당장 서은아를 내치라며 강지욱을 압박했다. 아들의 선택을 힘겹게 인정했던 윤혜린 이사장마저 깊은 시름에 잠겼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강지욱은 분노했다. 그는 당장 법무팀을 총동원해 루머의 진원지를 찾아내고 관련된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하지만 은하가 그의 손을 잡고 막아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당신이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내 언어로 풀어야 해요.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전사가 되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그녀는 에클라의 이름으로 긴급 신작 발표회를 열겠다고 공표했다. 컬렉션의 이름은 진실의 조각들, Fragments of Truth 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공동작전이 시작되었다. 지욱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윤태준과 백진우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들이 조작한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은하는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작품을 디자인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같은 적을 향해 싸우는 완벽한 팀이 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발표의 날, 발표회장은 그녀의 진실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다수의 회의적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는 무대 위로 홀로 걸어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그녀는 디자이너의 작업복인 심플한 흰색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는 화려한 디자인 대신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라 있었다. 디자인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같은 시각, 강지욱은 에이설그룹의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있었다. 성난 이사들의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다. 그의 어머니 윤혜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의 마지막 방역에 걸었다. 다시 발표회장. 은하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무대 위 서은하는 고요했다.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떠 있었다. 디자인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화려하게 완성된 주얼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배신당했던 그날 밤, 눈물과 분노로 얼룩졌던 너덜너덜한 스케치북의 페이지들이었다. 아이디어가 막혀 수십 번을 구기고 찢었던 흔적들, 새벽의 절망 속에서 그렸던 서툰 선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아픈 창작의 과정을 세상 앞에 하나하나 남김없이 펼쳐 보였다. 디자인의 진실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디자이너의 손끝에 남은 굳은 살, 수없이 실패한 좌절의 흔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 그것은 결코 훔치거나 흉내 낼 수 없는 디자이너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DNA가 어떻게 수년에 걸쳐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곡선, 그녀만이 고집하는 세공 방식. 그녀의 이야기는 표절 의혹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당당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번 컬렉션의 유일한 완성품을 공개했다. 산산조각난 거울의 파편들을 다시 이어붙인 형상의 브로치였다. 각각의 조각들은 서로 다른 보석으로 만들어져 그녀의 상처 입은 과거를 상징했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 듯 단 눈부신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혀 있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부서질 수는 있지만 그 조각들은 오직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다시 맞춰질 뿐입니다.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보던 기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특종 기사가 아닌 한 인간의 진심 어린 고백을 목격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A설그룹 이사회 회의실. 한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회장님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꼴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조비서가 들어와 강지욱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은하의 발표회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이사들은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지욱의 지시로 전환되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윤태준이 백진우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 표절 의혹을 조작하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통화 녹취 파일.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가 디지털로 위조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였다. 완벽한 방역이었다. 이사들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윤혜린 이사장은 발표를 마치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는 은하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다가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A설의 미래, 안주인의 능력에 대해 아직도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음모가 밝혀지자 백진우는 증거 조작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윤태준 역시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텅 빈 무대 뒤편, 은하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강지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깊이 끌어안았다. 한참 후 그가 그녀를 마주 보았다. 우리의 혼인신고서. 아직 유효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빠뜨린 것 같군. 그는 그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무대 뒤편에서 그녀의 앞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를 생각하며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들려 있었다. 서은아, 나의 파트셔이자 나의 유일한 진실. 나와 정말로 결혼해주겠어. 그녀가 언제나 꿈꿔왔던, 그러나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진짜 프로포즈였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A설의 화려한 호텔이 아닌 해국이 소박하게 피어있는 작은 정원에서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단상 앞에서 지욱이 서약했다. 내가 거지였을 때 당신은 나에게 집을 주었소. 이제 내가 억만장자가 되었으니 나는 당신에게 온 세상을 주겠소. 은하가 눈부시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세상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있는 집이면 충분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세상이 된 펜트하우스가 아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허름한 옥탑방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전처럼 바닥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라면을 나눠 먹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수많은 상처와 거짓말, 그리고 오해를 넘어 마침내 서로의 진실이 된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조용한 웃음소리,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달콤하고 가슴 벅찬 행복의 향기였다.